14번. 네. 입출항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해역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건 10일은 꼭 나온다고 그랬죠? 허가가 나오면 10일이잖아요. 근데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10일이 통지 기간이에요. 허가를 해줄지 말지를 통지해줘야 되는데 12일 동안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가 돼버리죠. 그 기간이 끝난 날, 아니지. 허가한 것을 보긴 하는데 여기는 다음날이라는 이 편이 꼭 들어가야 되죠. 그죠? 다음날, 이 말이 들어가야 되죠.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에 허가를 한 것을 본다. 보세요. 이거는 벌써 이게 법에 들어가고 나서 계속 나왔어요. 모든 시험에서 다 나왔어. 그래서 이 두 개는 외우셔야 돼. 10일 다음날, 10일 다음날. 그렇죠? 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이게 다음날이 빠지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10일을 15일 이렇게 바꾸는 문제도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2번, 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운항선이 외국에 정박하고 우리나라에 되돌아왔을 때에는 세관자에게 보고해야 된대요. 잠깐만, 이걸 좀 맞다고 하긴 했는데 세관자에게 보고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되돌아왔을 때 이거 맞아요? 국내 운항선? 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운항선이나 국내 운항기가 두 개 다 나와 있군요.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세관자에게 보고해야 된대. 허가가 아니라 보고래요.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보고하지 않으면 1,000만 원짜리 과태료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구나. 예.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 말도 맞고 국내 운항선도 중요하고 이 보고란 말도 중요하구나. 그죠? 예. 3번, 세관장은 수직 금지물품을 수립한 자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승객 이력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해 줄 것을 선박회사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참 이거 맞는 말이긴 한데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진짜 많아요. 일단은 이 둘의 관계인지, 세관장과 선박회사 항공사의 관계인지를 먼저 체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에 있는 세관장이 만약에 관승장 이렇게 나온다면 틀리겠죠. 그리고 이게 선박 항공기관이라 그 회사예요. 그죠? 선박회사 항공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열람이 있고요. 제출이 있는데 열람은 그냥 바로 보는 거니까 시한이라는 게 없어. 근데 기록증을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 이 시한이 붙어 있는 건 제출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 그치? 예. 4번은 143조에 나오는 건데요. 선박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 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 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대요.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선박용품, 외국 물품, 보세구역, 외국 물품 그대로 적재 이거예요. 뭐 하나도 빼놓을 수 없어. 그러니까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등이 외국 물품이면, 말하자면 선박용품 등은 외국 물품 선박용품도 있고 내국 물품 선박용품도 있는 거죠. 미국산 선박 기름도 있지만 국내산 선박 기름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게 중요해요. 보세구역에만 있다가 바로 배나 비행기에 실리게 되면 외국 물품 그대로 적재할 수 있대요. 이게 뭔 뜻이야? 뭐 수입 통관을 했다가 수출 통관을 했다가 난리를 피우지 않고 그냥 보세구역, 관세포상 외국 지역에 있다가 바로 배에다 싣고 가면 된다. 그런 얘기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치? 그걸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15번. 상계 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상계 관세는 덤핑 방지 관세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덤핑 방지 관세를 외웠다면 그거를 상계 관세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진짜 웃기다. 기업번. 상계 관세는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 부가 요청할 수 있다. 아닌데.
이 만자는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부가 요청하는 건 맞아요. 이건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만 하는 건 아니지. 한 사람 더 있는데. 부가 요청, 덤핑원지 관세나 상계관세에 부가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구게요?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뭐 생산자나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부가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166조. 166조. 이거는 좀 봐야 되는데, 물론 뭐 덤핑 방지 관세에서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상계 관세 보니까 이제 밑줄을 안 댔을 텐데, 똑같아요, 내용은. 166조 폈어요? 아, 빨리 펴. 화난 건 아니야. 네, 166조. 근데 저 위에 보시니까 다 이쁜 사람들만 와가지고 그래. 여기 봐봐. 여기 첫 줄에 보니까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있죠. 근데 보세요. 또는 있잖아. 또는. 또 있어. 응, 또 있어. 누가 있을 때? 보니까 장관이 나오네, 그치? 이 사람이 더 들어가야 돼요. 장관. 당의 산업을 관장하는 중부 장관. 이 두 사람이 부가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줄의 끝에 부가 요청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가 요청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장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여기 플러스 장관이 있어요. 장관. 장관도 부가 요청할 수 있다. 아, 이 참 좋은 문장이네요. 그죠? 예. 니은보는 맞는 건데요. 실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 산업에 속하는 국내 상전자와 이들로 구성된 협회, 조합 등이 이해관계자래요. 여기서 지금 위에는 이해관계자 있죠?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게 이건데요. 보면 이제 국내 생산자가 이해관계자인데, 이건 이제 단독으로 자기의 이제 개인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인 협회, 조합도 된다는 건 요 부분은 신규칙 22조 내용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요, 한 문장이 아니라 시행령 72조와 신규칙 22조의 내용이 합쳐진 거예요. 나중에 꼭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라는 건 개인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모인 협회, 조합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만 부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장관도 부가 요청한다고요. 디귿번은 진짜 재밌다. 예, 디귿번은요, 시행령 74조의 내용인데요. 아니 뭐 여기 보면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 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 결정을 조사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아니 덤핑 방지 관세든 상계 관세이든 조사를 하는 위원회가 뭐야? 무역위원회지. 여기에 왜 관세심사위원회가 나오냐고. 이거는 위원회 이름이 잘못된 거예요. 관세심사위원회는 뭐 심사 청구 등 불복 청구에나 나올 법한 그런 위원회죠. 리을은 맞는 건데요. 잠정 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법에서 당일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말 같은데 결국 이것이 법의 61조에 나오는 소급부과예요. 소급부과의 구체적인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덤핑 방지관세이든 상계관세이든 소급부과의 법률 문장 그걸 좀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정치가 적용된 물품은 여기에 상계관세 부과할 수 있다는 건 옛날 거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것도 소급부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16번. 예. 좀 난리가 났습니다. 예. 16번에 보면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예, 옳은 것은 그래. 하여튼 이 문제는 두 문장을 합쳐놓은 게 너무 많어. 그래가지고 다 볼 때 너무 생소해. 1번도 그래요. 1번도 법의 199조의 2와 시행령 216조의 1을 합쳐놓은 거거든요. 골치 아파. 근데 보세요. 국제연합군의 장병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민 내국세를 환급받을 수도 그랬는데, 여기 국내 주재하는 국제연합군의 장병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끝이 이것도 역시나 있다 없다 게임이에요. 없다라고 해야 되죠. 종합보세고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관상급은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적용이 되는데, 외국인 관광객 등이라는 것은 외국환 거래법상의 비거주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비거주자에서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의 장병 등은 제외되죠. 왜? 이들은요 굳이 뭐 종합보세고에서 물품 사고 환급해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이들을 위해서 이미 외교관 면세 매점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면세 혜택을 받고 싶으면 그 면세점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2번 법의 201조의 내용인데요. 운영위는 종합보세고에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이 정하는 장치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의 화주가 그 외국물품의 수출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는 법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바로 매각 요청이라는 겁니다. 매각 요청. 매각 요청은 누가 누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운영인이 세관장에게 팔아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사유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렇죠? 예, 장시간 지난 외국물품의 화주가 그 외국물품의 수출을 거절하는 경우. 우리 좀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 수치 거절, 응? 안 받겠다 이 얘기하면 화주가 수출을 거절하면요, 그때는 운영인이 세관자에게 그걸 팔아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6개월이라는 숫자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법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신설 규정인데 잘 알아둬야 돼요. 201조. 그리고 3번에 법의 200조와 신규칙 71조가 합쳐진 내용인데 보세요. 이거는 이미 이전에도 똑같이 나왔던 오답이 있었어요. 종합보세고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와 그 수령 물품은 수입 통관 후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이걸 지금 오답으로 수입 신고 후라고 했거든요. 똑같지가 않아요. 수입 통관이라고 하면 이거는 수입 신고와 수리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이 통관이란 말은 전체적인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고하고 수리되고 물품이 반출될 때까지 거기까지 다 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고와 통관은 확실하게 달라요. 그렇죠? 신고는 너무 일러. 수리까지 돼야지 되잖아. 4번은 204조인데요.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6개월이 아니라 1년이고요. 계속해서 반입 반출 실적이 없으면 종합보세 기능 수행중, 여기 종합보세 기능 수행 중지 이게 바로 업무 정지인데요. 과세법상의 업무 정지는 다 6개월이에요. 그렇죠? 이 앞에 걸 몰라도 이것 때문에 다 알 수 있죠. 물론 국가관세 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와 전자무선 중개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업무 정지 기간이 1년이지만 1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국가관세 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도 아니고 전자무선 중개사업자도 아닌데 그 업무 정지 기간이 6개월 이렇게 1년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업무 정지 기간은 6개월인 거예요. 네. 17번. 물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1번과 2번은 다 246조의 내용인데요. 이건 뭐 보세요. 관성장은 검사에 관련된 기준을 정할 수 있대요. 하여간 이 정할 수 있다는 말이 관성장에게 참 잘 어울리죠. 관성장이 뭔가 고시로 그 내용을 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주어가 화주인데요. 화주는 수입 신고 전에 물품을 확인할 수 있대요. 요거 아셔야 돼. 그치? 화주가 꿈자리가 뒤숭숭해. 그래가지고 수입 신고 전에 물품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할 수 있다. 근데 확인해보니까 역시 꿈자리가 맞아. 원산지 표시가 없어. 그러면 보수작업하면 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3번 보세요. 주어가 둘이네. 보니까 손실보상 얘기예요. 그렇죠? 손실보상. 근데 손실보상은 누가 해요? 짱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은 누가 했어?
생활 공무원이 검사하다가 이거 뭐죠? 뜯어볼까? 뜯으면 안 되는데요. 빗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여기 세 사람이 다 나오죠. 보상은 짱들이 하는데 다만 물품 검사를 하는 거는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 이 짱들은요, 이 보상에 연결이 되는 거고, 짱들은 보상에 연결이 되는 거고, 물품 검사에서 손실이 발생했으면 검사나 손실 이런 말들은 공무원에 붙는 말이에요. 지금 이건 이제 혹시라도 이 부분이 오답으로 나온다면 분명히 이제 동사와 주어를 잘못 연결하는, 마치 세관 공무원이 보상하고 짱들은 뭐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틀리게 되는 거죠. 4번이 답인데요. 4번은 247조입니다. 보세요. 일단은 수출로 시작했는데 끝이 수수료 이렇게 끝났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거 말을 많이 만들었는데 보세요. 여기도 수출이고 여기도 수출이죠. 수출품의 경우에는 아예 검사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뭐 수출품의 검사 장소가 어떻든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개 알아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중에 뭐라도 하나 들어간다면 그때는 다른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이거는 검사 수수료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보세요. 지정장 시장 생검사장이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수출이란 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다면 이거는 절대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말과 이 수출이란 말을 섞어서 조금 헷갈리게 만들려고 한 그런 문장이에요. 이거는 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예. 수출은 검사 수수료가 없다. 예. 절대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네, 18번. 25번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이 상당히 슬프게 되네요. 네. 18번에 과세원 통지의 생략 사유. 여러분, 좀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건 뭘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과세원 통지의 생략 사유가 아닌 건요. 이거는 과세원 통지의 생략 사유 자체를 왜곡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략 사유가 아닌 거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아닌 게 바로 과세청장에게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예요. 중요한데. 이게 118조입니다. 118조. 과세원 적부심 사유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과세원 통지가 생략되는 사유가 있고요. 아예 과세원 적부심사를 하긴 하는데 급이 높아가지고 과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 두 가지를 섞어 놓는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시행령 142조에 있는 내용으로 이거는 과세원 통지가 생략되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 4번에 보면요. 일단 뭐 시작하는 말도 심상치 않은데 과세청장의 어떤 해석에 따라서 부족한 세액을 징수한대요. 아니 과세청장이 뭐 업무 감사나 업무 해석을 해가지고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면 그거를 일선 세관장이 왈가왈부하면서 옳다 그르다 과세원 적부심 이런 거 할 수 없잖아. 이건 시행령 143조에 있는 내용으로 이건요 과세청장에게 적부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원 통지 생략 사유와 과세청장에게 적부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분명히 섞여 나와요. 19번. 네. 납세의 권리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진짜 일본은 진짜 웃긴데 일본은 틀렸거든요. 일단 1번은 116조의 4예요. 근데요. 잘 보세요. 그 1번의 끝이 뭐로 끝났냐면 감치예요. 감치. 질문. 감치 요건은 간단하다 까다롭다. 감치 요건은 간단하다 까다롭다. 까다롭다. 매우 복잡하다.
이걸 만약에 감치 요건을 정답으로 내려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못 낸다. 근데 보세요. 너무 간단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체납하면 감치 신청할 수 있대. 진짜 웃겨. 여기서 이거로 바로 못 넘어가요. 절대 안 돼. 감치 얘기를 내가 했나 보겠다. 감치 잠깐 볼까요? 감치가 있나 보다. 감치. 보세요. 264쪽 보세요. 264쪽. 예, 중요한데 감치는 원래 뭐 그 관세청장이 하는 건 아니고 법원이 하는 거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하는 건데 예, 관세청장은 감치 신청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이게 어려워. 다음 각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이 되면 겨우 감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장에 보시면 265쪽이에요. 보세요.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and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and 체납 금액의 합계가 2억 원 2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and 납부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이어야 하고 and 정보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이것이 모두 만족해야지 되는데 겨우 요거 써놓고 응?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 감치가 어떻게 되냐고.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온 문장은 이거예요. 관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감치의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그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요 문장을 내면서 요 사유를 이 모두라는 말에 착안해서 모두가 아닌 거를 갖다가 오답으로 넣은 거예요. 모두 넣어야지 정답인데 모두 중에서 하나만 넣으면 오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참 웃기네요. 그죠? 예. 1번이 왜 틀린지 알아야 돼요. 맞죠? 이건 뭐 앞으로 또 나올 건데 감치 요건은 복잡하다. 감치 요건은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죠? 모두.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답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정답으로 내려면 상당히 길게 내야 돼. 2번 법 116조의 2와 시행령 141조의 2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여기 저희 밑주신 거. 요거는 공개할 수 없는 사유예요. 이거 맞네? 이게 답이 2번이네. 그치? 이게 뭐게요? 원래 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하는데 보니까 고액상습인가? 1년이 지났고 체납가세가 3억 원이면 2억 원이 넘어가니까 되는 거예요. 재미 회유 30이 아니라 50이죠? 재미 회유 50불. 맞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회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면 유예기간 중에 있다는 말이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이 지금 빠진 거예요. 너무 길다고 그 말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명단 공개하는 사유와 명단 공개하지 않는 사유를 구분을 꼭 하세요. 이건 맞는 얘기고요. 네, 3번에 이거는 119조에는 그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에 대한 불법 청구도 관세법상의 불법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법의 121조에는 바로 그 심사 청구 기간이 나오는데 그 두 개를 또 합쳐 놓은 문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90일 앞에 있는 이 말을 중요하게 보라고 그랬죠. 세상에 처분을 한 날이라는 건 항상 오답이야. 저거는 여태까지 아주 전통적인 오답이었어요. 알아야지. 응? 응? 인식해야지. 레코그나이즈. 응? 알아야지. 그래서 이게 안날 또는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 안 날, 받은 날부터 90일이지 한 날부터 90일 이런 말은 세상에 없다고. 4번에 법의 121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입게 되어 이게 뭔 뜻이에요?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입게 되어 뭔 뜻이에요?
지금 제가 뭘 묻고 있는 건 줄 아세요? 예. 집에 가고 싶어요. 예.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게 돼요. 이게 바로 법제 10조란 얘기예요. 이게 천재지변동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사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재지변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근데 14일이 더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말도 꼭 알아야 돼. 소멸이란 말도. 비그치고 14일 더 준다 이거죠. 그렇죠? 예. 아, 상당히 쉬운 문장이 하나도 없어. 왜 어려운지 알겠죠? 두 개 문장을 합쳐놓고 해석해서 적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7급이지만 좀 심하다. 그렇죠? 예. 20번. 예.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인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재조사 결정 부분만 얘기하고 있네. 인용 중에 하나가 뭔가 재조사, 다시 조사하시오. 이것도 인용으로 봐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이 틀렸는데 1번은 제가 어느 부분을 바꿔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것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게 바꾸기 어려워. 그래도 그나마도 좀 보면은 60일. 60일은요. 이거는 재조사에서 처분해야 되는 기간이 60일이에요. 재조사하여 처분해야 되는 기간이 바로 60일이라고. 이거는 맞는데 아니 재조사하라는 결정은 심사청구에서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재조사하는 거 누가 해요? 조사 자체는. 아니 조사해가지고 추징하는 거야. 세관장이 하지. 근데 세관장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분청이라고 표현해. 처분청. 그러니까 재조사가 완료된 날부터도 아니고 저 60일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좀 뭐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번에 128조인데요.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또 3번의 재조사 기간은 장부 서류 등을 은닉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대요. 기피란 말이 나오게 되면 항상 연장하는데요. 그때는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뭐 원래도 20일이고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죠. 4번에 재조사의 연기를 바꾸자 하는 자의 연기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대요. 여기는 뭐 굳이 중요한 걸 찾자면 이거겠다, 그지? 조사 개시 전까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조사를 하고 나서 알려주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조사 개시 전까지 당연히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요. 289쪽 잠깐 봐요. 289쪽. 여기 5항에 처분청의 재조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잘 보세요. 뭐 누가 재조사했다 이렇게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지 않고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누가 처분청. 요걸 알아둬야 돼.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이 부분도 바꿔놨죠. 60일만 맞았지. 그 기간 동안에 아예 조사도 하고 처분까지 해야 돼요. 60일. 이걸 바꿔놓을 줄 알았더니 이 주어와 이 기산일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렇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하고 처분하는 거예요. 다음 21번. 예. 시행령 264조의 2입니다. 이거는 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예. 근데 서면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통신 판매 중개자가 운영 중인 사이버몰 관련 정보 중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을 이제 조사하는데 서면 실태조사 항목이 3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맞는 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지선다를 만들었는데 이걸 뭐 보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알겠어. 보세요. 이건 어디 나오냐면 기본서에
472쪽에 나와요. 472쪽.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심화 수업에서 할 거예요.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시행령 264조의 2에서 서면 실태조사 항목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밑에 보시면 3개가 나와요. 3개가. 딱 그러니까 4천다에 하나가 새로 들어가서 오답이 되는 그런 형태죠. 그죠? 예. 근데 보니까 뭐를 서면 실태 조사하냐면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한다는 뜻이야. 근데 사이버몰에서 뭔가를 위반했대요. 그래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그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을 판매한 통신 판매자가 사이버몰의 등록한 정보에 대한 통신 판매자의 관리 실태 이거를 실태 조사를 한대요. 결과적으로는 조금 나쁜 행동을 한, 그러니까 뭐 좀 큰 키워드만 본다면 이 사람이에요, 그죠? 뭔가를 위반한 물품을 수입한 통신 판매자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거를 실태 조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통신 판매 중개자가 사이버몰에서 부정 수입 물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 판매자와 판매 물품을 검증할 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결국엔 이거네요, 그죠? 인력 기술 검증 체계 방법 실태 조사하는 거니까 제대로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걸 실태 조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3번에 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 물품을 유통 또는 거래 내역 발견 시 이런 거 있죠. 어떤 조치를 내리고 있는가. 판매 중지, 거래 취소, 환불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굳이 말하면 이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짧게 말하면 소비자 보호, 관리 실태, 그리고 인력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서면 실태 조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외우기는 어렵진 않은데 이게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외우겠죠. 나중에 심화 수업 할 때 잘 봅시다. 근데 보시면요. 문제 다시 볼게요. 문제 보니까 보세요. 관리 실태, 인력 기술 검증책의 방법, 그리고 소비자 보호. 요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만든 말이에요. 그렇죠? 답이 2번인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번. 관세 법령상 장치기한 경감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채화 공매 부분인데요. 1번에 장치기한 지난 물품이 창고나 외국 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중요해요. 매각한 후 공고한다. 이 순서가 바뀌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일단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는 매각한 후 공고한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는 건 괜찮은데 이 공고를 하지 않진 않아요. 항상 이제 알려줘요. 근데 보시면은 보세요. 장치 기한이 지났어야 되고 창고나 다른 외국 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어야 되고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원래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두 개, 세 개 요건이 다 만족을 해야지 그래야 겨우 이 순서가 바뀌거든요. 야, 이거 뭐 거의 오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야, 이건 정답으로 나왔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210조인데요. 경쟁 입찰을 하려고 했으나 만약에 매각되지 않으면 5일 이상 간격. 이거 5일은 이제 중요한데 맞는 말이네요. 그리고 최초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 이제 한 번 체감할 때마다 10%고 체감 한도액은 50%까지 낮출 수 있겠죠. 3번. 세권장은 매각 대행을 요거는요. 못 풀었을 거야. 일단 넘어가시고 4번에 매각 대행 기간에 매각 대행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되지 않으면 그때는 매각 대행 의뢰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도 못 풀었겠다. 제가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다. 근데 이 3번은 좀 보셔야 되겠다. 보세요. 진짜 웃긴데 매각 대행이 수입 또는 반송되어서 매각 대행이 중지됐대요.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냐라고 하면 최초 공매 예정 가격의
1천분의 20을 곱하는 게 아니라 1천분의 2를 곱해야 되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잠깐 보세요. 예, 채와 공매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384쪽을 잠깐 보세요. 384쪽. 그 위쪽에 사실 이건 나중에 할 부분입니다. 근데 아이고 7급 시험 보려면 심화 수업을 꼭 들어야 되는구나. 그죠? 어려운 문제는 다 심화 때 있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매각대행 수수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웃긴 게 뭐냐면 내용은 잘 아직 모르겠지만 뒤에 보니까 뭐 매각 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는 경우가 있고 1천분의 1을 곱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뭐 1천분의 2를 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황이 세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 나누는 거야.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수입 또는 반송되어서 매각 대행이 중지된 경우 이걸 나오면서 여기다 연결시킨 거예요. 1천분의 20에다가. 아니 1천분의 1 여기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요딴 식입니다. 그렇죠?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지만 이제 나중에 보긴 할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예. 23번 관세문영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간 협의가 또 나왔네. 그 위원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이 사람이 지정하겠죠, 그죠? 뭐 이 협의회는 다 관청해 두니까 관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2번 보세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보세사 징계위원회 회의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죠, 우리가. 위원회는요,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위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 회의를 수집하려고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대요. 이건 지금 요거를 아시라고 하는 건데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 적은 없어요. 회의 소집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위원장이나 위원수가 주로 나오는 시험 문제와는 조금 다른,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문제예요. 사실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이번에 처음 나온 거예요. 3번에 246조의 3 이게 물품 검사와 딸려서 나오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도 협의회가 또 나왔네. 협의회가 뭐 앞에도 나오지 두 번 나왔다, 그지? 이 협의회는 그게 무슨 협의회든 다 관성에 두게 돼 있습니다. 4번에 보니까 갑자기 협의회가 아니라 또 이게 위원회인데요. 그러니까 협의회 위원회 그냥 막 왔다 갔다 한 거야. 과반수죠. 관세 품목분리위원회의 의결 방식은 이거는 과반수 그래야지 3분의 2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지? 예. 이건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그다음 24번. 얘 버벅거린다. 얘도 이제 갔어요. 예. 관세문용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 한 차례 한정에서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보시면은 이 관청장이 그걸 요청할 수가 있는데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세심사위원회가 의결을 잘못했다고 본 거죠. 그럼 관청장이 위원회 똑바로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심사해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127조에 나오는데 이거 좀 여태까지 안 나왔어요, 시험에. 네, 앞으로는 좀 많이 나오겠죠. 여태까지 안 나온 이유는 이게 최근에 이것도 들어간 부분이어서 그래요. 두 번째. 야, 진짜 어렵다. 여러분, 이 외국물품에 반입 반출적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종합보세 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니고, 요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 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키는 업무 정지 사유에 들어가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종합보세 구역은
아예 지정 취소가 있고요. 그리고 종합보세사업장에 폐쇄 명령이 있고 또 업무 정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여기 틀렸고, 이게 만약에 수행 중지라면 이건 당연히 뭐 앞에 있는 부분도 세 권장으로 바뀌어야 될 거예요. 맞지? 조금 신경 쓰이긴 한데. 네. 또 3번에 관세청장은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화물에 관한 통계 작성. 이게 중요하네요. 이건 이제 보칙에 나오는 건데, 통계 작성하거나 또는 통계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정하는 자가 있으면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이게 뭐 왜 중요하냐면, 관세청장이 통계 작성하는 거 맞아요. 관세청장이 통계 작성한다는 건 이거는 뭐 수집 화물에 대한 통계와 국제목선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에 통계를 말하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열람만 해줬어요. 보고 가라, 다 외워서 가라 그랬어. 근데 요즘에는 열람뿐만 아니라 교부도 해주고 있거든요. 4번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이건 좀 그래도 쉬운 말이 나왔네.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와 또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한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할 일을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포상금이 그 다음에 좀 복잡한 포상금 계산식이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런지 이 문제에서 오히려 못 냈어요. 오히려 2천만 원이 더 중요하게 됐네요. 그죠? 예. 근데 미안해요. 내가 204조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1년 동안 반입한 출시 적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종합발생기능 수행 중지. 맞네, 그지? 예, 맞게 풀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업무 정지 사유래요. 이건 특허보세요과 같은 건데, 요게 특별히 많이 나오는 건 정말 헷갈리기가 좋아. 1년 동안 반입한 출시적이 없대잖아. 아예. 그래서 이거는 뭐 취소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종합보세사업장 폐쇄 명령이나 뭔가 지정 취소, 좀 더 심각한 그런 걸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업무 정지로 끝나는 거예요. 요거는 신경을 좀 써야 돼. 네, 마지막 봅시다. 예, 25번. 법의 275조인데요. 이거는 이제 징역과 벌금의 병과 얘기예요. 예,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엄청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징역과 벌금이 병과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는 죄가 뭐냐. 모든 죄의 병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밀수입한 유가증권의 모조품을 운반 보관한 자.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밀수입한 유가증권의 모조품을 운반 보관한 자? 유가증권의 모조품 자체도 금지품인데 그걸 또 밀수입했대. 이건 뭐 일단 뭐 이거는 금지품 수출입죄에 들어가겠죠. 이거는 269조일 거예요. 269조. 그리고 디귿번에 보면 그 정황을 알면서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벌동에 사용되는 물품의 수출을 방조한 자 그랬는데, 이것도 269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그 니은번에 이거는 강제징수 면탈죄이고, 릴번 이거는 가격 조작죄네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모두 고르면이라고 하면 기업과 디귿인데요. 요거는 조금 보셔야 돼. 우리 그 책에 제가 481쪽에 그 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481쪽. 이건 달달 외워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기 표에 있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입니다. 웬만하면 병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외우는 게 나아요. 안 되는 게 뭐예요? 전점에서 위조연조죄, 또 강제징수 면탈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벌사의 명의대여죄죠. 실수할 뻔했네. 그 니은번은 강제징수 면탈죄니까 이건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지 않아요. 근데 릴번은 뭐예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가격 조작하여 신고하도록, 여기까지만 하면 가격 조작죄인데 그거를 교사했대요.
가격 조작죄는 교사자 처벌이 있나요? 잘 보세요. 다시 그 표를 보시면 가격 조작죄는 교사자 처벌이 없죠. 아예 처벌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없어요. 가격 조작죄 자체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하지만 가격 조작죄를 교사한 사람은 아예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답인 거예요. 야, 이 문제 진짜 어렵다. 끝까지 잘 봐야 되네. 그치? 저도 깜빡하면 속을 뻔했어요. 교사한 자 이 말을 못 봐가지고. 그쵸?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는 게 이게 269조이기 때문이 아니구나. 이게 운반보관이란 말이 있으면 274조로 봐야 되네. 그치? 274조가 밀수품의 취득죄인데 밀수품의 취득죄도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되죠. 일단 끝까지 봐야 되는구나. 맞아요. 이거는 274조예요. 269조가 아니라 274조. 문제는 좀 어려웠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그냥 버리지 마시고 찢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제가 피지도 좀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가서 좀 다시 복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